그 다음에 3-로 당사자로 넘어가네요. 당사자는 이제 법원 사무관 등에게 법관의 제척기피 회피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면서 이제 제척기피 회피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41조부터 법관의 제척기피 회피가 그렇게 되고, 50조에서 법원 사무관 등에게 법관의 제척기피 회피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50조가 마무리되고요. 41조부터 50조까지가 법관의 제척기피 회피 플러스 법원 사무관의 준용 규정으로서 마무리되고요. 그 다음에 51조가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에요. 그래서 51조가 당사자에 관한 총칙적인 조문이네요.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법정 대리에 관한 규정 등은 민법 등의 실체법에 따른다라는데, 소송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그게 따른다라고 하면서, 소송법의 52조가 곧바로 민법에서 권리 능력 없는 단체에 대해서, 소송법에서는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어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면 그 주체에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다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주체성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게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다는 조문이 52조 있죠. 그래서 이 52조를 둘러싸고, 그러면 그러한 권리 능력 없는 단체로서의 사단과 대칭되는 개념인 조합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 문제가 불거지죠. 일단 놔두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고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53조가 선정 당사자 제도가 53조의 조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53조, 54조가 선정 당사자에 관한 조문이고, 55조가 소송 능력에 관한 조문이죠. 소송 능력. 그래서 이번에 2013년 7월부터 민법에서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조금 바뀌니까 소송법도 약간의 그 용어나 이런 게 바뀌게 될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 한정치산, 금치산자 개념이 없어지고 뭐 제한능력자 이런 개념이 되고, 후견인이 뭐 성년, 피후견인, 뭐 후견인 이런 개념으로 바뀌니까 조금 용어가 거기서 많이 바뀌는 게 이 소송법에서 용어 같은 거와 어떤 실제 소송 행위 펼친 데 있어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7월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송 능력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대리를 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이제 거기서 55조에서 따라붙고 있죠. 그래서 소송에 있어서 소송 무능력자, 민법의 행위 무능력자에 해당하는 소송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는 자, 소송 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없으니까 누가 반드시 따라붙어 줘야 되냐면 법정 대리인이 따라붙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249조에 소장의 필수적 기재 사항에 관한 조문에 보면 당사자와, 그러니까 주체에 관한 당사자와 그다음에 객체에 관한 청구 취지 청구원인 사이에 법정 대리인이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서 249조가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만약 미성년자 등의 소송 무능력자라면 그 자를 뒷받침해 줄 법정 대리인의 존재가 반드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이게 법정 대리인과 소송 대리인을 비교를 잘 해야 돼요. 같은 대리인이라는 개념, 민법에서 대리 개념, 소송에서도 그런 개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법정 대리와 소송 대리의 차이는 이제 뭔가 이런 거는 민법적인 사고로 그대로 갖고 오면 일단은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둘 것은, 민법에서의 대리는, 그러니까 민법에서의 미성년자는 스스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문제는 다소 있지만 일단은 인정하고 가고 나중에 취소시킨다는 개념, 뭐 이런 게 이제 주축인데, 소송에서의 소송행위는 미성년자 등이 스스로 해버리면 그게 일단은 무효이고 나중에 추인된다. 조금 여기 이 다가가는 뉘앙스가 확 틀려버리죠. 같은 이 개념에서 출발을 하는데, 어쪽의 행위무능력자는 이런 문제는 있지만 유지되면서 취소한다는 개념이고, 이쪽 소송행위에서는 무효이고 뭔가 나중에 괜찮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이 온도차가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법정 대리인이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직접 하는 것은 문제 있으니까 따라붙어서 직접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와 소송 대리가 이 소송법에서 이제 비교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미 익혀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록형 문제에서는 법인의 대표자 등을 쓰는, 당사자 쓰는 문제는 한번 나왔지만, 만약에 미성년자 등을 등장시켰을 때 어떻게 소장에 당사자를 쓸 건가. 같은 방식이네요. 만약에 회사 같은 경우는 무슨 주식회사 쓰고 대표자가 이제 법정 대리인처럼 64조가 그 관련 조문이에요. 64조에 보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쓴다라고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급으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되는 거죠. 즉 64조와 그 다음에 249조가 엮여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대표자가 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면 역시 법정 대리인이 즉 의 당사자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그다음에 친권자 부 누구 모 누구 해서 민법에서 공동대리가 원칙이니까 법정대리에서 그대로 실체법에 51조에 보면 실체법에 따른다라고 그랬으니까 대리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실체법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실체법의 공동대리의 원칙을 그대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소송대리와의 차이죠. 소송대리는 개별대리가 원칙이에요. 복수의 대리인이 등장했을 때 개별대리가 원칙인데 이쪽은 법정대리에 있어서는 실체법에 따르니까 만약 친권자 같은 경우는 공동대리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차이는 법정대리인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소송대리인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다. 뭐 등등 계속 지금 머릿속에서 그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조문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51조부터 당사자가 있고 65조부터 다수 당사자에 해당하는 공동소송 등이 있고 87조부터 수송대리인이 있는데 수송대리인은 별도의 조문이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왜 조문이 어떻게 항목이 없을까의 어떤 해답도 지금 내가 말한 데서 책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해주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돼요. 법정 대리는 어떤 존재예요? 당사자 이꼴적인 존재예요. 당사자 이꼴적인 존재이고 같은 대리인이니까 성질상 비춰서는 둘 다 제3자인 것은 맞지만 출발은 제3자인 건 맞지만 법정 대리인은 소송 대리인에서의 법정 대리인은 대리라는 측면의 그 성질이 거의 당사자급으로 돌아버려서 살아있지를 못해요. 소송 대리인은 분명히 대리인인데 제3자인데 이 법정 대리인은 대리라는 데서 출발하지만 이 본인을 커버해주는 존재로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인에 관한 조문은 따로 없고 어디에 같이 어우러져 있다? 당사자와 같이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당사자에 관한 55조 등에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87조에서 보면 소송대리인은 별도로 하나의 파트야 소송대리인에 관한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에 관한 조문은 51조부터 그냥 그 사이에 같이 껴 있어요.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법정대리인에 관한 조문은 51조에서 소송법에 특별한 장엄이 없다면 이 소송법에 실체법에 따른다 등등해서 55조만 이렇게 같이 당사자랑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조문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선입관적으로 얘기해줘서 찾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선택형 문제에서도 대단히 유리한 이런 발상이에요. 당사자 이꼴적인 증거예요. 꼭 어떤 건 물어봐요? 법정 대리인의 증거조사는 증인신문으로 한다, 당사자 본인신문으로 한다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어요? 지금 여태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법정 대리인이 마침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해당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은. 그 다음에 해당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을 지금 증거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경우에 증거조사 방법이 지금 함정 있는 건 아니고 그대로 내 말대로 받아들여서 함정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또는 소송 대리인은 증거조사 방법이 어떤 거다? 법정 대리인은 지금 말대로 당사자 신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 신문에 의한다. 그 꼭 선택형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선택형 문제에서 질문 꼭 물어보는 게 그 질문하고 아까 뭐예요? 당사자 본인 신문은 뭐 보충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해서 그 삭제된 그 규정 꼭 물어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등등에 있어서 소장이 하나는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하나는 소장이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뭐 하나는 공동대리다. 하나는 개별대리다. 뭐 등등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을 쭉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선택형 문제에서 그런 문제 나오면 딱 잡아내면 돼요.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요. 그게 55조, 56조가 그래서 보정하는 이런 등등의 조문이 있고요. 그래서 쭉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하나 마무리하고 갈 것은 일단 조문 다 지금 거기에서 한 문제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이게 첫 번째 문제 3-1의 사자 명의소송은 지금 계속 선택형 문제랑 사례형 문제에서 계속 등장하죠.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네요. 사망한 것을 만연히 놓치고 그대로 소장에 사자로 표시해서 낸 것을 사자명의소송이 우리가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 처음 나오는데 이제 실무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이 변화를 일으켜요. 일단 우리가 상정한 사자명의소송은 당사자 확정과 관련해서 표시서를 그대로 간철한다면 사자를 당사자로 확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소송 진행에 있어서 죽은 자가 당사자로서 실제하지 아니한다든지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없다든지 해서 그 소의 운명은 만약에 그대로 끝끝내 간다면 부적법 각하시킬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소송의 메커니즘은 일정한 진전을 본 사안을 그대로 셧아웃 시키는 게 아니라 가급적 살려서 뭔가 진행시키려는 이런 절차적 진행을 유지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당사자를 사망자로 내세운 것이 도중에
드러났을 때 그것을 그냥 셧아웃 시키지 아니하고 즉 부적법 각하시키지 아니하고 뭔가 변형시켜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즉 상속인으로 당사자로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할 때 이것을 당사자를 기존의 표시설에 의한다면 사자를 당사자로 확정한다면 변경의 영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실무는 그 경우에 당사자 소장의 표시 등을 다른 변경의 영역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의 영역으로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게 실무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학설은 표시서를 관철하는 한도에서는 피고의 어떤 변경의 영역 같은 것 등을 조문에 두고 있는 피고의 경정 이런 것의 요건에 맞는다는 전제하에 그 틀을 유지하면 되지 왜 표시 정정을 하느냐라는 반박이 있는데 실무는 표시 정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죠. 더더욱 그게 여러 가지 과거 판례인데 2009년에 한술 더 떠서 어떤 경우까지 나왔냐면 아예 사자인데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상속인을 상대로 냈는데 소송하다 보니까 상속인으로 제대로 냈어요. 이번 케이스는 아까 이제 고전적인 사자명의소 놓친 채 죽은 자 이름으로 낸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한 경우를 이제 고전 전통적인 우리가 사자명의 소송에서 다루는 건데 실제 실무는 이제 표시 정정의 영역을 어디까지 이제 하고 있는 흐름이냐면 죽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 냈어요. 근데 그 상속인이 도중에 상속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차 제2순위 상속인으로 전개시키는 거는 이제 사자명의 소송의 영역은 아닌 거 아닌가? 왜? 죽은 거 알고 상속인으로 냈는데 상속인으로부터 그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2차 2순위 상속이 내려가는 건 이건 너무나 그러니까 표시 정정이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영역 아닌가의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2009년 판례가 그 경우도 표시 정정으로 하고 있죠. 더더욱 2011년에는 어디까지 또 나갔어요, 판례가. 죽은지 알았는데 만연히 죽은 자 이름을 그냥 내버렸어. 알면서. 원래 우리 시작은 죽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뭔가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냈어요. 알면서 내고 소송하다가 이제 상속인으로 표시 정정을 하느냐 이제 변경의 영역이냐가 싸움이 났는데 표시 정정으로 실무는 2010년 판례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좀 아까 두 번째 2009년 판례와 지금 2011년 판례가 그게 표시 정정이냐 변경이냐 정도의 어떤 이론적인 흥미 때문에 나오는 싸움이 아니라 무진장 이해관계가 있는 싸움이었었어요. 왜 이해관계가 있냐면 시효가 완성될 뻔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일단 상속인의 뭐 포기라든지 또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2011년 판례는 알면서 상속인을 다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단 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니까 소를 제기한다면 265조에 소 제기에 있어서 시효 중단의 효과는 제소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점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뭐 소장 부분 송달시라든지 변론 종결 시점이라든지가 의미 있는데 이 경우는 제소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소장 부분 송달시가 아니라 제소시를 기준으로 시효 중단을 자르는데 시효 중단을 자르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일단은 냈어요. 내고 나서 소송을 하면서 이제 관공서에 어떤 상속인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문서 같은 것을 이런 거 파악하는 이런 증거에 있어서 뭐 촉탁도 하고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제서야 바꿨는데 그 바꾸는 시점은 이제 몇 개월이 흐르면서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인데 이것을 피고의 어떤 경정적인 당사자 변경으로 본다면 265조 등에 있어서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애초에 소제기 시점이라든지 이런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변경 신청서가 들어간 시점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함에 대해서 표시 정정으로 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애초에 제소시 거를 그대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너 달, 너댓 달 흘러가면서 시효가 완성되는 이 시점의 시간의 흐름이 있었을 때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이것을 갖다가 당사자 변경의 영역, 즉 피고 경정으로 본다면 나중에 피고 변경 신청서가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이게 시효가 완성됐을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그냥 일단 내놓은 상황에서는 중단시키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판례는 표시 정정으로 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효 중단이 애초에 제소시를 기준으로 작동하니까 도중에 완성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고의 변경보다는 원고 측에 유리하게, 유리한 정도가 뭐 완전히 승패가 지냐 이기냐 해서 확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 번지는 사건이 2011년 사건에서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도 계속 그거 물어보던데 표시 정정의 경우는 제소시를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된다. 피고를 경정한다든지 하는 변경의 경우는 변경 신청서가 들어간 때 시효를 중단된다는 것을 계속 객관식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해 변호사 시험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근데 내 생각은 2011년 판례는 이런 여러분이 당사자 확정, 사자명의 소송 여기까지 뭐 교과서에서 봤는데 당사자 특정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형사소송에서는 쓰는데 확정 말고 특정.
요 얘기하면 이해될 거예요. 내가 그 2011년 판례 사건에서 급해서 시효가 급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생각이에요. 나는 변호사 자격만 있지 변호사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상문이고 머릿속일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무슨 판사한테 나도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소장을 지금 막 급해요. 막 시효가 완성될 것 같아요. 근데 상속인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소장을 쓰고 원고에 사망자 A의 상속인, 원래는 상속인 뭐 이름까지 쓰면서 막 아들이 두세 명 있다면 두세 명이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2분지 1지분씩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만 쓴다는 거죠. 상속인 누구의, 죽은 자 누구의, 망 누구의 상속인 이렇게만 썼을 때, 상속인이 2명이 있을지 모르니까 뭐 상속인들 뭐 이렇게 써내면, 자, 내가 말하려는 게 뭐냐. 혼날 것 같지만 말해볼게요. 당사자는 특정을 내가 못했을 뿐이지 확정은 됐다요. 그렇게 보면. 내가 지금 말하려는 바 이 특정하고 확정 구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지금 사자로 했을 때 누가 당사자로 확정되냐 이 싸움인데 지금 막 내가 급해요. 지금 막 시효가 완성되려고 그랬는데 상속인을 채 다 못 파겠어요. A, B, C 누가 있는지 뭐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그냥 추상적인 망 누구의 상속인 이렇게 원고를 쓰면 내가 특정은 못했지만 상속인들이 원고라는 확정은 했다는 거죠. 상속인. 내가 지금 말하려는 거 알겠어요? 특정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특정하고 확정 구별하겠어요? 그랬을 때? 아직도 이해 안 되나 봐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 경우는 상속인이라는 사람이 당사자는 확정은 했지만 상속인이 한 명일지 두 명일지 그 다음 구체적인 이름이 누구일지 꼭 그러면 어떤 당사자를 이름으로만 하는 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름 말고 별명 써도 된다 뭐 기록에 있지만 사진 붙이면 안 될까요? 아까 내 사진 붙이고 잘생겼다고 붙이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혼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혼날 거는 같은데 하여튼 내 발상은 아까 같은 2011년 판례가 청급하면 냈다가 이게 표시정정으로 보느냐 당사자 변경으로 보느냐 때문에 이게 승패가 100% 왔다 갔다 하는 의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망 누구의 상속인들이라고 일단 써내는 거죠. 상속인들을 내가 특정을 못했을 뿐이지 당사자는 확정한 거죠. 내 나름대로 얘기는.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예요. 이해되겠어요? 하여튼 사자 명의소송에 대해서 2011년 그런 판례가 나왔으니까 그 2011년 판례는 당사자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효 중단 때문에 그랬고 다행히 판례가 그 시효 중단에 대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표시 정정적으로 처리를 해줬다는 게 2011년 그 판례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오늘 3-1까지만 하고 내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